카자흐스탄 과학원의 부원장 예르잔이 내린 결단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디지털 심장을 해체하라. 단 일주일 안에. 카자흐스탄 전역에 깔린 30조 원 규모의 중국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나라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그 시스템의 총설계 책임자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디지털 제국이 하루아침에 디지털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고민 끝에 그가 손을 내민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놀라운 건 한국의 답변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그 한마디에 예르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회견을 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카자흐스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일주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예르잔 누르베코프입니다. 카자흐스탄 국가과학원 부원장이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우리나라를 디지털 선진국으로 이끈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중국과 체결한 30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협약을 성공시킨 주역이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저를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2024년 12월 16일 독립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오늘은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디지털 카자흐스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6시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고 안에가 있는 중환자실 장비들이 모두 멈췄다는 소식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만 연료가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내 아이구 씨는 2달 전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폐렴 합병증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갑자기 멈췄다니요. 급히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국가과학원에서였어요. 상황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국가 전체 디지털 인프라가 전면 마비됐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이었죠. 병원뿐만 아니라 공항, 은행, 교통시스템, 심지어 정부 청사까지 모든 디지털 네트워크가 정지 상태라고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2중, 3중 안전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중국 최고 기술진들이 설계한 완벽한 플랫폼이었어요. 이런 전면 마비가 일어날 리가 없었죠.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시내 곳곳에서 경찰들이 수동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완전히 멈췄고 버스들도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국적인 정전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아나운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수동 펌프로 환자들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계단을 뛰어다니며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멈춰 있었고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0층에 있는 중환자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있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엔진 소리가 불안정했어요. 아이구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끔찍한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국가 전체가 디지털 심장마비에 걸렸고 그 심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국가과학원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30분 거리였지만 모든 신호등이 꺼져 있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밤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인 다우렌이 저를 보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이상한 현상을 보고했어요. 시스템이 외부에서 원격으로 차단된 것 같다는 거였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우렌이 메인 화면을 보여주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주요 노드가 베이징 서버를 거쳐서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 그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5년 전 서명했던 기술협력 협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둔 두꺼운 서류였죠. 한 장씩 꼼꼼히 읽어봤어요. 계약서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유지 보수 같은 일반적인 조항들이었어요.
하지만 맨 뒷장 부록 섹션에서 충격적인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8포인트 글씨로 적힌 문장이었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어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시간 기술적 통제권은 기술 제공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저희가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이 언제든 우리 시스템을 멈출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치 리모컨처럼 말이죠. 다우렌에게 시스템 코드를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몇 시간 후 다우렌과 보안팀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핵심 인프라 곳곳에 킬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게 말이죠. 메인 화면에는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 전체 네트워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아이단이 상세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어요. 시한폭탄 같은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소스 코드를 깊이 분석해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원격 차단 기능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없는 암호화된 백도어까지 발견됐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협약이 우리나라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든 거였죠. 30년 경력의 기술자인 제가 완전히 속은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 아이단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통제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시스템 복구를 원한다면 만나자는 제안이었죠. 해결책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제시한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스템 복구를 원한다면 새로운 협약에 서명하라는 거였어요. 이름하여 디지털 실크로드 장기 협약이라고 했죠. 문서를 받아보고 나서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협약 내용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국가 디지털 운영권을 50년간 양도하고 모든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심지어 교육과정에 중국 역사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라는 조항까지 있었어요. 이건 협약이 아니라 21세기 조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부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총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어요. 외무장관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고 경제장관은 이대로 가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원들이 마비되고 경제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총리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정말 없는지 말이죠. 솔직히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텐데 그동안 국가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카자흐 국민으로서 이 서명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요. 이는 기술협력이 아니라 디지털 식민지화 조약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책임자는 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기는 데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 지켜온 신념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총리가 놀란 표정으로 정말 그럴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한순간에 버린 거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위험한 상태고 나라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인이 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제 자존심과 신념만큼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정부 청사를 나서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유라시아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한국의 강재원 박사였어요. 그분이라면 혹시 다른 해결책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함께 연구했던 분산형 시스템 기술이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재 한쪽 구석에 있던 오래된 명함첩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명함들 사이에서 강재원 박사의 명함을 찾았어요. 10년 전 명함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한국디지털기술청 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성보안 채널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일반 통신망은 모두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국가과학원에는 독립적인 위성통신 시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연결되었어요. 화면에 강재원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국제뉴스를 통해 카자흐스탄 상황을 봤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중국 시스템에 숨겨진 킬스위치, 협약의 함정, 그리고 지금의 절망적인 위기 상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직서를 낸 것까지도 털어놓았어요. 강재원 박사는 침묵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박사가 말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솔직히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구축하려면 몇 달은 걸릴 텐데 그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망감을 토로했죠. 그때 강재원 박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10년 전에 함께 연구했던 분산형 시스템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기술이 지금은 블록체인과 오픈소스 기반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이 지금 출발하면 내일 오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장비는 노트북 몇 대와 클라우드 접속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 없었어요. 조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기술료든 뭐든 지금 당장은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강재원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건 같은 건 없다고 했어요. 10년 전 저희가 어려울 때 형님이 도와줬으니 이번엔 저희가 도와줄 차례라고 하더군요. 기술은 서로 나누는 거라고, 특히 자유를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권위와 지위를 모두 잃었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사는 울지 말라며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누구도 꺼버릴 수 없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스템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국가과학원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작업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미 중국 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강재원 박사를 포함해서 5명의 정예 엔지니어였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정말 캐리어 2개와 노트북 가방들만 들고 있더군요.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라서 이게 다라고요. 저는 그들을 국가과학원 지하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비상시설로만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독립적인 전력 공급망을 가진 곳이었죠. 다우렌과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도 극비리에 합류했습니다. 강재원 박사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작전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선 병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였습니다. 기존 중국 네트워크를 건드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깔고 하나씩 기능을 이전시키면서 동시에 구 시스템을 해체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수술하듯이 정교한 작업이었죠. 저는 20년 전 설계도를 지하 창고에서 꺼내왔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아날로그 통신망 설계도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으로 그린 회로도들이었죠. 이걸 기반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것이었거든요. 중국의 개입 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인프라였어요. 한국팀 막내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이런 구식 설계도로 최신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냐고요? 강재원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진짜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인프라를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30년 경력의 손으로 만든 것을 30년 경력의 손으로 지우는 거였죠. 마음이 아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우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코드들을 정말 다 지우시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죄값을 치르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차 저의 결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디지털 독립 전쟁이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병원 전력 복구였어요. 강재원 박사팀이 만든 임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소와 병원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독립적인 전력 공급망을 구축한 거였죠. 이 작업만으로도 18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4시 드디어 첫 번째 성공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전력 상황을 확인했어요. 담당 의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부터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환자들도 모두 안정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벅찼어요. 아내 아이구 씨도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강재원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시스템을 되찾아 가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시스템 복구 작업 3일째,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보안팀의 사이버 전문가가 중국 시스템 내부 깊숙한 곳에서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라는 극비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한국팀이 해독에 성공했죠. 강재원 박사가 대형 모니터에 문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다고요. 문서를 읽어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을 단계적으로 디지털 식민지화하는 10년 장기 계획이었거든요. 카자흐스탄은 그 첫 번째 실험장이었고, 성공 사례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도 확산시키려는 거였어요. 1단계는 인프라 장악, 2단계는 데이터 수집, 3단계는 사회 통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2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더 무서운 건 교육과 문화 부분이었습니다. 탕그레 칸을 중화문명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계획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고유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려는 거였죠. 심지어 언어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10년 내에 중국어를 제2공용어로 만들고 모든 공문서를 중국어로도 작성하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문화적 정체성까지 말살하려는 섬뜩한 음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침략이 아니었어요. 문명 자체를 침탈하려는 거였죠. 다우렌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문서를 공개하면 엄청난 국제적 파장이 일 것 같았거든요. 자칫하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대사가 직접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협박은 소용없다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화를 내며 이건 국가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신뢰를 먼저 깨뜨린 쪽은 누구냐고,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야말로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어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21세기형 제국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재원 박사에게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전부 안전하게 백업해두고 국제사회에 공개할 준비를 하자고요. 박사는 정말 공개할 거냐며 엄청난 파장이 일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마침내 인프라 해체와 재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팀과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였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의 모든 디지털 네트워크가 완전히 새로운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시스템이었죠. 알마티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로이터는 물론이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까지 언론사들이 참석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가과학원 전 부원장 예르잔 누르베코프라고 소개했죠.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난 디지털 침탈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설명했어요. 12월 16일 독립기념일 아침에 발생한 전국적 시스템 마비, 그 원인이 중국 시스템에 숨겨진 킬스위치였다는 사실, 그리고 복구 조건으로 제시된 굴욕적인 협약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문서를 대형 화면에 띄웠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아시아 전체를 단계적으로 디지털 지배하려 했다고요. 우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역사까지 통제하려는 장기 계획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보장하겠냐고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모든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국제사이버보안기구와 UN 디지털 범죄 수사팀에 동시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증은 국제기구들이 객관적으로 해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현재 카자흐스탄 시스템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과 함께 구축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오픈소스 시스템이라서 누구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기자회견 마지막에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규정했어요. 기술을 통한 주권 침해는 반드시 국제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21세기형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강재원 박사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중앙아시아 디지털 주권 수호 선언이었죠. 유엔에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디지털 독립 보장 결의안이 상정되었어요. 기술 주권이 국제인권의 일부로 공식 인정받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국가과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수석연구원으로서 말이죠. 새로 설립된 디지털 자유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신입 연구원들에게 오픈소스와 디지털 윤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강의실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코드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모범 답안을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코드를 볼 수 있고 누가 그 코드를 고칠 수 있느냐라고요. 진정한 기술의 힘은 투명성과 개방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어요. 교실 한쪽 벽에는 한국에서 받은 소중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강재원 박사가 보내준 나무 액자인데 거기에는 의미 깊은 문구가 카자흐어와 한국어로 새겨져 있어요. 진짜 강한 네트워크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말이죠. 요즘 전 세계 50개국에서 한국 카자흐스탄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요. 디지털 주권을 지키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은 거죠.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체적인 오픈소스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UN 총회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인권 헌장에 한국어 문장이 최초로 삽입된 거예요. 기술은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장이었죠. 강재원 박사가 제안한 문구였는데 전 세계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새로운 코드 파일을 생성합니다. 첫 줄에는 항상 제가 쓰는 주석을 적어요. 자유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문장이죠. 이 한 줄이 저에게는 모든 걸 의미합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과 앞으로의 다짐이 담겨 있거든요. 아내 아이구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죠. 기술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물었어요. 부원장 자리를 그만둔 걸 정말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원장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권력의 부원장이 아니라 책임의 부원장, 자유의 부원장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알마티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녁 무렵이라 네온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어요. 그 불빛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임의로 꺼버릴 수 없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불빛이거든요. 디지털 독립이 가져다준 진정한 선물이죠.